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학문적으로 연구해 왔던 주제들 이런 걸 주로 강의하게 될 텐데요. 물론 서양 철학도 공부를 했고 또 동철도 공부를 하고 했지만 결국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말과 글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함께 나누기도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 지중이란 말도 제가 만들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중이란 말을 슬기무리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중이라고까지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묻긴 참 어렵네요. 저는 이제 물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물음은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럼 이제 모름이 또 뭔지를 대답을 해야겠죠. 모른다는 것은 정말 모로 간다는 뜻입니다. 모는 만나는 지점을 얘기하고요. 또는 모서리 할 때 뾰족한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남과 관계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만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모른다는 것이 이제 고민이 돼서 스스로에게 이제 마치 어떤 고민에 사로잡히듯이 물리게 되면 물음의 형태로 갖게 되고 그 물음은 결국 알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져서 나름대로는 올바른 알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올바른 알이라는 것이 또 스스로 이제 부정이 되고 더 나은 완전한 알무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물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 동물이니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동물이니 이런 동물 개념으로 이해를 해오거나 또는 기능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는데요. 두 발로 걸을 줄 아는 생명체 이런 식으로 또는 윤리적인 동물 이렇게 호모 에티쿠스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 모든 오늘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생각한다는 기능 면에서는 인텔리전스라고 말하는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 다음 수를 어디에 둘지를 가려내는 이런 지능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람과 인공지능의 차이는 사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로 이성을 제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알파고가 할 수 없는 일은 창의성에 관한 겁니다. 물음을 던지는 거, 요건 알파고가 못하는 거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주어진 연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스스로 물음을 설계해서 그 물음의 가치를 알고 수많은 물음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현재 우리가 물어야 할 것 가치를 있는 그런 물음을 선택해서 또 모두의 동의를 받아가는 가운데 물음을 던지는 이런 능력은 삶을 살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과 동의를 얻어야 되고 현재 이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내다보기, 미루어 보기, 예지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음의 형태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사물화시키는 겁니다. 쪼개는 거고 나누는 거죠. 하지만 누구냐고 물으면 지위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묻는 거죠. 너 누구야? 그러면은 숙대생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기 자격이라든지 또는 아버지 아들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가문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누구라는 말은 세계를 묻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반면에 무엇이라는 물음은 쪼개도록 요구합니다. 나누고 쪼개는 거.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난 어떤 것 안에 쪼갤 수 있는 것을 쭉 쪼개 나가는 거죠. 팔다리 떼어내고 다 떼어내고 나면 마지막에 떼어낼 수 없는 마지막 원자와 같은 거, 아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 바로 무엇 물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음도 함부로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무언 물음이라고 물으면 쪼개게 마련인 것이고 누구냐라고 물으면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결국 관계를 묻게 됩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관계를 우리가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럼 우리라는 낱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데커가 말하는 다스만, 및 다자인 이런 걸 가끔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용, 그다음에 동정, 그다음에 이제 공감,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서로 살림까지 가는 과정을 좀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나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렸고 길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길쌈, 삶을 삼는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나라는 것은 나아지고 낳는 과정이다. 끊임없는 새롭고 또 새롭게 됨, 일신 우일신 또는 생생지위역하는 생생,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과정.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를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시간적, 역사적인 과정이 없이는 나는 끊임없이 나아지거나 나을 수는 없는 거죠. 돌멩이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이런 역사적인 인식,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나를 다양한 형태로 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건 뭐 철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들인데, 제가 새롭게 이제 갈고 닦아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 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고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써서 나는 있긴 있는데 사실 너 누구야 그러면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늘 이제 뭘 먼저 생각하시냐면 체면. 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늘 달고 다니시죠. 이게 바로 사람들 납니다. 우리 가문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라는 게 없어요. 가족을 희생한 자기는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는 나는 없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골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죠. 시골 가면은, 마을회관에 가면, 동네 분들이 생각이 거의 동일하세요. 그리고 늘 뭉쳐 다니시죠. 더블들, 또 무리나 홀로들 뭐 등등. 자,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를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실존 철학에선 이런 경우를 자기 상실 또는 자아 상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잊고 산다는 뜻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어딘가 몰입하거나 쫓김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잊고 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자기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화들짝 놀라게도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식은 주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나라는 스스로는 해는 저절로 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건 저절로고 스스로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에 관한 겁니다. 내가 목적을 스스로, 나 자신이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건 전부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목적을 내가, 남들이 아니라 부모나 사회나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을 만들어 가졌을 때 이건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 쉽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 우리 도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자님 같은 경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질 인자 하나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네요. 사람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요? 도둑놈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애기가 뭐 자녀들이 막 말썽을 피우면 그 자녀를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이렇게 그런 하나의 화두를 갖고 이루고 확신을 갖고
사람은 마땅히 어지러야 된다라고 그걸 이제 지행합일 그 정도 이룰 수 있으면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은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더블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흔들리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도 하지만은 뭉치기도 잘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스스로의 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도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지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진정한 나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건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 스스로 나의 경우에는 목적에 관한 것이고요. 진정한 나는 나에게 내가 솔직하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기 어렵죠. 특히 이제 나이 들면 솔직해지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선배가 아닌가 싶어요. 선배가 명령을 하면은 되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명령을 안 따르면은 보통 퇴출을 당해요. 네가 나가. 선배랑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가지고 선배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되게 한 동아리나 관계 속에서 퇴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죠, 이런 게. 그러니까 선배를 일단 등지고 살기는 어려워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자꾸 접어야 되는 거죠. 내 원래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 진정한 나는 자꾸 숨기게 되고 뭐 남들이 좋은 쪽 또는 관계에 좋은 쪽 자기를 참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남들에게도 요구합니다. 너는 말이야, 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핀잔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사회가 너무 개인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 내가 하고 싶은 나, 숨겨진 자신의 본능, 본성, 욕망 이런 거를 자유롭게 좀 분출하고 싶다. 자유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부담 이런 것도 좀 훌훌 털어버리고 친구, 뭐 싫은 친구는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폭력적인 선배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코드가 맞는 또 서로가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분출하고 그때 이제 진정한 나, 진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나의 진정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나가 되면 되게 불행해지죠.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행복은 더불어 사는 데서 오기 때문에 진정한 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더불어 살기, 함께 살기도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단계가 조금 올라가는 거지만 깨어있는 나라는 거, 시대를 깨워 있어야 되죠. 시대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그건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깨어있는 나라면은 바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잘 이끌어 가야겠죠.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시대를 보고 야,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구시대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찰과 충돌만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 소통 구조가 깨진 거죠. 어른과 젊은이 사이에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막혀버린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눈을 떠야 되고 다른 사람, 다른 세대에도 눈을 돌려서 그들을 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상 속에 갇힌 나와 그리고 현실 속의 나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린 누구나 공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기만의 꿈,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대한 욕망이 커지는데요. 이 명예욕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잘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개는 공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현실 속의 나하고가 불일치가 돼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공상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화의 주된 내용은 사실 뭐 부모님이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죠. 또 물어봐도 아들이 대답하면 잘 모를 것 같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얘 요즘 너 애 잘 크니? 그거에 대해서 저에 대한 묻는 건 다 끝났어요. 야 요즘 너 뭐 가르치니? 그래 학생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하니? 이런 거는 전혀 물을 생각을 안 하시죠. 그냥 야 애 잘 크니? 네 그럼 됐다. 그리고는 뭐 전부 당신 얘기죠, 그죠? 예. 이런 걸 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한 20분 얘기하면 저는 한 2분 얘기하죠. 이런 거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좋아하세요. 왜? 바로 권력과 다음에 이제 명예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권력과 명예예요. 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친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남에게 내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으로 나와가지고 아들이 자랐으면 자란 아들과 대화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아들과 대화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 가장 목표 고종명이라고 하는 저는 그걸 이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의 임종을 지킨다. 그러려면은 일단 뭐 건강하게 돌아가셔야겠네요. 전화해서 야 나 죽을 것 같다 알려주셔야 되고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으려면은 좀 집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자녀들도 형편이 좀 돼가지고 언제 전화하든 낮이든 밤이든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뭔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녀끼리 또는 부모와 자식끼리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서로 잘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저는 축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를 포기한 거죠.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죽을 자리 기다리면 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공자님이 자기 아들한테 의존해 살았다는 말 못 들었고요. 장자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 부처 누구도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누구도 자식한테 얹혀 살거나 그들에게 의지해 살았다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갔고 진정한 나를 꿈꾸며 살아갔고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죠.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세계문자 심포지아 이런 걸 하면서 알게 된 그 조각가신데 보통 우리 조각하면은 뭐 청동, 나무나 화강암 이런 거를 이렇게 쪼아서 입상을 만드는 거, 상을 만드는 걸 주로 떠올리실 텐데 우리 김종구 이제 작가님은 이제 쇠를 깎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쇠로 이렇게 조각을 하셨는데 그 반달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막 전시하고 그러면은 그걸 파괴하고 훔쳐가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런던에 가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가지고 쇠로 쇠가루를 깔아가지고 통쇠를 갈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누가 밤새 그걸 훔쳐갔어요. 그럼 전시도 못하고 그 쇠를 언제 또 깎나요? 깎을 수도 없고 허탈하게 자기 작업장에 왔는데 작업장에 와보니까 자기 깎아놓은 쇠가루가 수북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쇠가루로 뭘 해볼까? 시작한 게 이제 쇠가루로 산수화도 그리고 쇠가루로 글자도 쓰고 2014년도에 제가 처음 이분의 전시회를 갔었는데
6,000자의 글씨를 쇳가루로 썼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탄하고, 저도 이제 답례를 하고 글도 써드리고 했는데, 제 책에다가 이렇게 우리말은 병신말입니까? 라는 쇳가루 글씨를 써서 제 책에 표지를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저도 이제 한동안 나라는 말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라는 말의 뜻을 좀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뜻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뜻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낱말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마누라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우리 집, 우리나라. 뭐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우리라는 말을 뭐 그 맥락에 맞춰서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마누라의 경우에는 조금 해석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마누라라면 남편이 여럿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의 중심 사회의 경우에 여자가 한 명이고 남편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남편들은 모두 한 명의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마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목의 중심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누라라는 말 자체도 이제 집안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그러면 집안에서의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목의 중심 사회에서는 남자는 왔다 가는 것이고, 여자가 아이를 낳고 다 기르는 거죠. 남자들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어 표현이 이제 우리 마누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던 것이 조선 들어와가지고 조선 때 했던 일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 시집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원래 고려 때까지만 해도 여자 집에 가가지고 대릴 사회로 가면 7살, 8살쯤 가가지고 애 하나 낳아서 키워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임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대를 이어갈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에 딱 3일로 줄여버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시댁으로 뭐 그 여자 집으로는 친정까지는 가지도 않고 대릴 사이는 아예 사라지고, 결혼하자마자 그냥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자는 홀로 똑 떨어져 가지고 맨몸으로 시댁에 와가지고는 온갖 이제 순환을 겪어야 되는 구조를 만든 거. 이거 조선시대 내내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결혼하면은 시댁으로도 안 가고 친정으로도 안 가고 둘만 살죠. 또 다른 시대가 펼쳐진 건데요. 우리라는 말은 이제 그러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뜻은 잘 알고 있는데, 나, 너, 서로의 사이, 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그냥 하나로, 나와 너를 하나로 여길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됐을 때 우리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 사실 동어 반복에 가깝습니다. 너, 나는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는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한데 어우러짐, 하나가 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저 말의 뜻은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우연히도 이제 김정호라는 분이 이제 국어학, 서울대 국어학을 하신 분인데, 한 책의 논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원을 고구려로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고구려 할 때 그 고는 높다는 뜻으로 한자로 쓴 겁니다. 핵심은 이제 구려인데, 이 구려라는 말을 굴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굴. 그럼 땅굴, 굴을 파다 할 때 굴인데요. 구부러지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굴이라는 것은 우리 뭐 청동기, 뭐 석기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동물들이 굴을 파고 살죠, 그 안에. 그리고 김동리의 그 소설에 보면 혈거부족 보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일본 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이게 굴이라는 것은 하나의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성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려라든지 굴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울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로 둘러쳐진 성, 방책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둘러쳐진 그런 성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축사를 뜻하기도 하고 취락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을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 울이라는 말이 결국은 굴과 울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자 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울타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울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둘러치는 거니까 결국 안팎을 가르는 거네요. 우리와 저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안팎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동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쓰는 순간 우리 안과 우리 밖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굴이란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심각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피난처이고 바깥에 우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안에는 단결도 들어가 있지만 적대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할 때는 똘똘 뭉치는 이런 단결심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말의 이면에는 반대쪽에는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들도 배타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가 정말 쓰고 싶은 거는 그 울타리 개념보다는 우리끼리 서로 가깝다는 거죠. 가깝다는 말은 가를 없앴다 이런 뜻인데요. 가장자리, 너와 나의 가를 없앤 거, 이 가장자리를 없앤 거. 그러면 서로가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 가까움을 이제 우리말 사랑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부부 간에도, 이제 점점점 가까워졌을 때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서로 멀어졌을 때 사랑이 식는 거죠. 가까워진다는 건 몸도 가까워지고 마음도 가까워지고 지리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가까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씩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가까움의 정도를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랑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부부끼리 손을 잡고 가시나요? 아주 가까운 거네요. 팔짱을 끼고 가시나요? 더 가까운 거네요. 그렇지 않고 뚝 떨어져 가시나요? 저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다니세요. 제가 그 연세가 돼가 80이 다 돼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손을 못 잡고 다니시냐고요. 가깝다는 거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통장도 털어가지고 돈도 좀 나누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 가까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까움은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권위를 갖고는 가까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배타성을 갖고는 가까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 울타리 개념을 좀 약화시키고 가까움이라는 성격을 강화하면 우리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 운명체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우리 친구 될래? 그러면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공동 운명체로 가깝게 지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공동 운명체, 가까운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간다. 이것이 우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가장 아름다운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계는 하나다. 세계인은 모두 우리와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 안에는 가까움의 의미 그리고 이제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공유해야만 배타성을 줄이고 이제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좀 줄이고 가까움과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공유할 때 우리의 말이 전 세계적인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제 소설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아리랑이라는 책을 제가 뭐 원래 철학자인데 하이데거 철학 가운데 마우엔 보넨 덴켄이라는 거주에 관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는 과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공간일까요? 거기에는 왜 신을 위한 공간이 없나요? 거기에는 마당이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창문이라는 것이 왜 바깥으로만 나 있고 우리 한옥 같은 경우 보면은 마당으로 난 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과 창이라는 것은 소통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인데 문 닫고 들어가면 아파트는 전부 벽이 돼버리는 구조잖아요. 하지만 한옥은 문 닫고 들어가도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소통을 중시했던 구조이고 또 한옥의 경우에는 하늘이 뚫리게 돼 있고 또 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마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과 소통하는 구조로 지어진 게 한옥의 아름다움이고 장점인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주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기계화 또는 산업화, 자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도저히 철학적인 말로 기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기술했나 해가지고 몇 명의 이제 그 소설가들의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용목의 별을 한다 외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책이 없었어요. 거주의 문제를 다룬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복독방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복독방 이제 복이라는 것이 이제 뭐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했던 거죠. 하늘이 준 선물이란 뜻인데 복을 나누는 덕이라는 건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베푸는 그런 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을 베푸는 방이 복독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복독방 하면은 공인중개사의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마을마다 복독방이 있어야 되고 그 복독방에서는 그 복독방 주인께서는 마을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복을 나눠줘야 되니까. 이 집은 이런 사정이 있고 저 집은 저런 사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니까 특히 뭐 195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은 부동산이든 복독방이든 다른 소설이 없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없나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직접 한번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 우리라는 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리랑에 관한 것인데요. 아리랑에 관한 논문은 뭐 수백 편이 됩니다. 아리랑은 그 뜻을 몰라가지고 연구자들이 매력이 있어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뜻이 확정되면 매력이 없는데 또 이본도 많습니다. 뭐 베트남에도 아리랑이 있고 만주에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나다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아리랑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어원 연구도 있고 아리랑 노래 연구도 있고 또 이거 지역적으로 어떻게 전파가 되니까 뭐 지역 연구도 있고 뭐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아리랑에 관한 논의를 좀 펼쳐봤는데요. 몇 군데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과거의 아리랑은 시대적 비운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노래,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식민지 상황이나 한국 전쟁과 같은 절대적 궁핍에 순응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노래.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난도질해버리는 시대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 노래를 불러야 했지. 전쟁에 휩쓸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무자비한 사륙행위에 강제로 동원되어 도덕적 자긍심을 잃게 되고 삶의 모든 기초마저 무너진 갓난의 질곡에서 헤어날 길이 없게 되고 끝없는 억압과 압제 속에서 폭정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아서 불러야만 했던 노래, 그게 바로 아리랑이었지.
그들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면서 무지와 공포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폭력들과 그로 말미암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곰삭했던 것이, 아리랑은 누군가 겪어야만 했던 시대적 비운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래, 말하자면 사김의 노래, 시대적 궁핍을 삭히고 그로써 개인의 불행을 극복한다는 것이, 사귀고 극복한다는 것은 견딤이거나 인내이거나 참음이지. 여기서의 극복은 비운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살아낸다는 뜻이야. 과거의 아리랑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사람과의 이별이나 강제노역, 신분적 억압 등으로 말미암은 아픔을 노래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별의 아리랑이지. 내가 꿈꿨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이별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과거의 아리랑. 거리가 됐든 또는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희망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꿈꿨던 또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모든 소망으로부터 끊긴 채,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견디며 참고 언젠가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곰삭혀 가던 그런 어떤 치유를 위한 노래, 그것이 바로 저는 아리랑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의 아리랑은 살던 시대는 비참했지만 노래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치유해주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시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불렀던 아리랑은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한의 노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의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노래였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는 시대, 제가 살아온 시대, 200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아리랑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보는 이제 아리랑, 돈의 아리랑. 끝나지 않는 노래. 아니, 끝날 수 없는 노래. 돈의 아리랑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러움의 아리랑.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울려 퍼지는 원망의 아리랑. 자본과 권력의 폭력 앞에서 타락하고 탈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 저주의 아리랑. 아프고 또 아픈 일들만 일어나서 아리랑이고, 잊으려 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쓰라린 일들만 거듭해서 쓰리랑이겠지. 아리랑 쓰리랑, 쓰리랑 아리랑. 아리랑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렇기에 오늘날의 아리랑에는 체념, 아름다운 거죠. 체념 대신 악이 쌓이고, 승화 대신 복수심이 불타고, 사귐 대신 원망과 공격성만 무성해지고, 한데 어우러짐 대신 자기 한탄과 무차별적 분노만이 어둡게 삶을 짓누르는 거 아니겠소? 사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분노, 분노의 아리랑이지.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아리랑은 이제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불러주던 아리랑은 일단 구수했어요. 구성지다고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런 구성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악에 받쳐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대신에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리와 덩어리. 우리가 사라진 자리에는요, 결국은 이 두 종류의 이걸 이제 혁명의 주체라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리나 덩어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모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쓴 군중의 시대라는 책을 주로 소개할 텐데요. 무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크라우드라고 쓰는데 우리말로 설명이 더 잘 됩니다. 무리는 일단 모인 덩어리, 모인 집단을 말해 모인 걸 말하는데 물처럼 흘러가는 모임입니다. 여기 우두머리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그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나아가는 그러한 집단을 뜻합니다. 덩어리란 말은 우리 영어로는 매스라고 쓰고 있는데 매스 뭐 우리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질량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매스를 질량이라고 번역을 했죠. 덩어리라는 것은 뭐 우리 눈덩어리, 뭐 모래덩어리, 흙덩어리, 뭐 무슨 덩어리 많이 씁니다. 살덩어리, 덩어리 많이 쓰는데 어떤 것이 그냥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다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실제로 이거 사람에 대해 썼던 표현들입니다. 매스미디어 또는 매스라는 말을 우리가 대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하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획일화됐다는 뜻이네요. 색깔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뭉쳐가지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개성이 없는, 인격이 없는, 어떠한 주권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전체를 그냥 덩어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물질에나 쓸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중매체니 대중사회나 이 대중이란 말은 지식인들이 그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기 위해서 썼던 말인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데요. 지중이란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이란 말은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민중이란 말도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민중은 민자라는 것이 원래는 노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기다 민자라고 노예를 표식을 했었고 또는 이제 화살을 맞은 사람 노예가 도망가다가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런 이제 화살을 맞은 사람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이란 말과 대중, 중이란 말은 둘 다 부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왜 굳이 써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그래서 좀 우리라는 좋은 말을 놔두고 무리니 덩어리니 이런 것들 쓰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는 이제 무리와 우리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개별화된 방식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수평적이면서도 다양한 관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가족이면서 또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수평적이면서 얼마든지 서로의 생각을 가깝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이걸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다원성과 그다음에 정체성이 한데 아우러지는 복합 정체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건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우리라는 의식, 우리라는 생각이 왜 바뀌고 왜 안 바뀔까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의식은 안 바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피어 앤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어학의 한 이론이 있는데요. 두 왼쪽 오른쪽 두 분. 언어가 바로 문화의 핵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이 하늘이 참 가을에 맑잖아요. 이 하늘의 맑음이 한국의 문화일까요? 단풍은 한국의 문화일까요? 한강은 한국의 문화일까요? 당연히 한국의 문화에 속합니다. 한국 사람도 한국의 문화에 속합니다. 한국 말도 한국의 문화에 속하는 것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주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룬 한국의 이런 경제적인 도약 이것도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이런 것만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한국적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이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제 발전을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OECD 전 세계적으로 뭐 10위권, 12위권, 뭐 13위권 이렇게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경제는 발전했는데 개인주의도 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도.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 보면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만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집단주의라는 개인주의화된 의식을 못 갖고 끊임없이 집단주의를 좋아하거나 집단주의 편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고 이제 연구했더니 결국은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프로나운이라는 거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이런 거를 탈락시킬 수 있는 우리말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 갔다 올게 하고 나오시지 나 갔다 올게라고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이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고 쓸 수 있는 언어들은 결국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개인의 의식이라는 것은 언어에서 I, 나라는 말을 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GNP 성장과 무관하게 개인주의화가 좀 잘 되고 짙어지고 반면에 나라는 말을 쓰는 걸 좀 꺼려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 쪽 이런 쪽은 집단주의 쪽이 강하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어렵다는 거네요. 저는 요즘 이렇게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는 주어를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어를 꼭 넣는다면은 개인주의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려스럽기도 하지만은 현재 한국 사회는 완전 개인주의화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인데 사람들은 개인 의식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일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아버지가 지는 거죠. 이게 개인주의 아닙니다. 이렇게 집단주의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 사회는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잦아지는 거죠. 정치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개인주의를 위해서는 우리 언어 사용에서도 이런 대명사를 좀 자주 쓸 수 있어야겠다. 요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걸 물었을 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나는 누굴까? 자문해 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아마 거의 답변을 못 하실걸요? 나는 누구인가? 이름 석자 정도 말씀하시겠네. 이름 석자. 나는 누구올시다. 우리 아버지가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감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슨 선비는 아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멋있는 그 분이 저희 집에 들어와 가지고 통성명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 동네에 뭐 홍길동 아무개가 사시로 여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누구올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갑자기 일을 하시다 말고 딱 정지하시더니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서로 쓰인사를 아주 그냥 정말 깍듯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늘 해주시던 말씀이 인사 잘해라 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점심을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그분이 점심까지 드셨어요. 그리고 홍길동네 집까지 모시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친구가 되셨어요. 야, 내가 그 뒤부터는 인사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본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 안 난다, 야. 기억 안 나시는군요.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제가 면접 볼 때도 그런데 학생들이 야 자기소개 좀 해봐 그러면 네 저 구현상입니다. 그래 구현상 자기소개 좀 해봐. 네 저 구현상입니다. 그래 구현상을 알았어. 자기소개 좀 해봐. 네 저 구현상입니다. 이 끝이야 이게. 자기소개를 못해요. 왜? 너무 바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알 시간이 없었던 거야. 유일한 거 어디 쓸 때 이름 쓰는 거 외에는 자기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요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통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호주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호주는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미국과는 좀 큰 차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영어를 쓰고 있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에 속해 있어서 표본으로 딱 좋은데 호주 사람과 한국인들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호주인들은 모든 걸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맥락화해서 나와 관계돼서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관점에서 전부 이해한다는 거야. 아주 독특하죠. 자, 그런데 대상화의 정도라는 것이 문화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언어 구조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한국인들의 감성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하면은 인디안 언어가 한국 언어와 비슷합니다. 언어가 유사하면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감성이 비슷해요. 문화가 비슷해집니다. 성질 급하고 조금만 이제 느리면 막 화내잖아요, 그죠? 빨리빨리라는 게 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에서는 뭐 다 띄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띄고.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늘 받는 이제 놀림 받는 게 뭐냐면 해서 유 하는 거, 유 발음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를 잡수시나요?를 가장 짧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네. 그래가지고 몰랐죠. 저는 뭐 그런 거 몰랐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말에 개혀라고 물은 건데 우리 말에는 다 띄고 핵심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고받으면 암호를 주고받아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암호를 주고받는 수준이에요.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뭐 혀? 했어? 끝났어 그걸로. 했어? 그건 뭘 했다는 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 우리는 맥락적으로 다 이해하지만 특히 우리 말이 그런 생략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맥락을 지나치게 빠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해한 맥락을 또 빠르게 말하고 싶어요. 말과 우리의 삶의 맥락이 비슷해지는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이 맥락을 생략하는 걸 가능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갖게 됐다. 거꾸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생략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조선시대 때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느긋했다. 뛰질 않는다는 거야. 느긋느긋. 황소걸음으로. 아무도 뭐 바삐 무엇인가를 재촉하지도 않고 이런 느긋함, 여유로움. 특히 이제 곤방대 피는 거, 그죠? 담배 피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심성을 이렇게 여유로움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전쟁, 이어령 선생은 한국전쟁이 결정적인 동기라고 봤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핵심을.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려운데요. 빨리빨리 문화의 동력은요, 중동 건설 붐이었습니다. 거기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냥 중동 건설에 갔더니 한 두 나라가 경쟁이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 뭐 일본이 이런 경쟁이 안 되고, 근데 이 두 나라에서 한국이 앞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기 단축이라는 거였어요. 공기 단축. 중국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죠. 인도 사람도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24시간 일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반으로 나중에는 3분의 1로 줄였죠. 공기 단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의 근면성, 성실성, 그리고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을 확보해냈고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발전 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말이 뭐겠어요?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란 말은요, 저는 이렇게도 우리 문화인데 이걸 경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바르게
빨리빨리라는 것은 바르게 하라는 거다. 왜 돌아가니?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느릿느릿하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바르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빨리빨리의 의미를 좀 줄이고도 우리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I love 한 다음에는 모든 걸 대상화하더라. 근데 우리말은 나너 하고는 모든 것을 풀어내죠. 그죠? 관계, 맥락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모든 것을 친구가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모든 것을 대상화하는 이런 이제 대상화의 정도가 높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의 경우에는 대상화의 정도가 낮고 우리 의식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뭐 한 10분 쉬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라는 것이 뭐 우리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는데 일단 이해는 쉽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로는 동사로 관계로, 동사라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Good morning. 동사가 없어요. 낯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좋은 아침. 요거는 좋은 아침은 명사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좋은 아침. 어떡하라고 그래서. 좋은 아침 맞으세요 라고 하든지 동사가 빠지면 우리는 불안한 거죠. 왜? 우리는 동사 중심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보죠. 모아 커피? 그러면은 모아 커피 어떡하라는 거 도대체 모아 커피 뭘 이해가 안 되잖아. 일단 동사가 빠지면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더 드시겠어요? 아예 커피 안 넣어도 되는 거죠. 목적어 없어도 그냥 맥락으로 더 드시겠어요? 하고 물어야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모아 커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더 먹겠다는 건지 커피를 더 가져오라는 건지 물론 맥락을 또 이해하면 대답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으짜. 뭐 꼬맹이한테도 쓰고 어른한테도 쓰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좋은 일 이런 뜻이네요. 근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일 잘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동사로 표현이 돼야 마음이 놓입니다. 명사로 표현하면 아직 밑을 안 닦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가끔 씁니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이유는 뭐냐? 바로 동사가 모든 걸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가 빠진 문장은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사가 다 빠져도 동사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안정감 있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식은 명사 중심이 아니고 동사 중심으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잠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